예고된 임명, 예고된 반발이 나왔습니다. 사안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 모레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남에서는 초당적 약속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며 피해자들이 직접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제3국이 참여하는 강제징용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레 오후 1년 4개월 만에 회동합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설 초당적 대응 방안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후속 조치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아버지 직업, 결혼 여부 등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윤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 등의 텀블러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기준 마련을 지시하고 해당 업체의 제품 회수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하겠고 글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요구를 결국 외면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답을 기다리던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제 국내 미쓰비시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자산 매각과 실제 배상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미쓰비시 측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 조치 이행과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7월 15일이라는 시한도 명확히 제시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리인단은 예고했던 대로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법 확정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8억 원대 규모인데 이에 대해 현금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대로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춰서 이에 앞서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피해자들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자산 매각에 대해 정식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본제철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지원에서 신문서를 넘겨받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8일 신문서를 발송했고 일본 외무성을 거쳐 일본제철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송달된 이후 6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법원은 바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기까지는 3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사이 미쓰비시 피해자만 올해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리인단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측이 즉각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강제동원 관련 재판을 주도해온 변호사들이 일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의 자발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제 동원 피해는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인권 구제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 중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만 사라졌을 뿐 배상받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시 일본 법원과 우리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삼아서 자발적으로 피해자 개인들에 대해서 배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식민지 침탈에 대한 대응이 너무 달라진다며 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 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피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외교적 문제가 아닌 피해자 인권 구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서사가 정말 일본 정부의 이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고 짓밟혔는지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 취재진은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財団方式という評価そのものをどう評価されているのか、それと今後ですね、日韓の両政府がどうしていくべきなのかという原告側からの注文があればですね、おっしゃ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최종적으로는 한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도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지 이 재단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은 강제동원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매각 추진과 관련해 일본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자산 매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 측의 자산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른바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 모레입니다. 청와대가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혔는데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답변 시한은 한 달,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명쾌하게 수용 불가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시한으로 정한 18일까지 특별한 답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명확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분위기와 관계없이 제3국 중재위 수용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協定上の義務である仲裁に応じるようここは強く求めていくその立場には変わりありません.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나아가 금융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갈등이 격화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같은
안보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란다면서 일본은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모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1년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설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어렵사리 만나는 만큼 이 밖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건 없는 회동을 수락한 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이틀 연속 만나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여야 5당은 모레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회동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 대응과 향후 조치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이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점을 고려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나 선거법 개정안, 문 대통령의 최근 인사 등 다양한 의제를 제한 없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워낙 중차대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티타임으로. 청와대는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동 성사 소식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전범한 힘까지 합쳐서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내부 분란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동과 별개로 여당과 청와대는 당청 간 한 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태 장기화 우려 속에 정치권에서는 대표적 일본 통인 이낙연 총리 등 고위급의 일본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정상 외교를 분담하는 이른바 투톱 외교론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해외 순방에 힘을 싣는 발언인데 이 총리를 특사로 보내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일본의 강력한 경고를 전한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투톱 외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제와 평화를 위해 외교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개국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날, 총리 외교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며 힘을 실어준 겁니다.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추가 언급은 없었지만 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자연스럽게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에도 이 총리가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일본 사정에 정통한 이 총리를 특사로 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으로 10여 년간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하며 수석 부회장까지 지낸 일본통으로 꼽힙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평소 한일 관계에 관해 이 총리의 판단을 들어왔고 현 정부에서 그만한 일본 전문가도 없다면서 대일 특사를 보낸다면 가장 유력한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앞서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설 수 없지만은 대통령께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사로 가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올 수는 없는 만큼 사전 협의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일본은 일절 대화를 거부하며 보복 조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특사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던 청와대 관계자도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양국이 경제와 안보에서 협력해온 귀중한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하고 일본 지도자들은 이러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을 방문 중인 이 총리는 오늘 양국 총리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소중한 자산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며 손상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일 특사 파견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이 일본 항구를 드나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해훈 위원장은 샤이닝 리치호와 진룽호 등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정황이 드러난 선박 3척이 일본 항구를 입출항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로부터 정보 공유 형태로 전달받았지만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최근까지도 입출항을 허용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고순도 불화수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우리 반도체 업계가 일본을 벗어나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산 불화수소 사용은 물론 러시아산 등 수입처 확대를 검토하는 등 반도체 핵심 소재와 관련해 탈일본에 나섰다는 평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초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삼성전자는 이삭줍기식으로 시장에 남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긴급 수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물량은 기존 재고와 함께 당장 급한 불 끄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계셨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혹시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과도 좀 만남을 가지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짐을 보이자 일부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등 국산 제품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 테스트를 시작하며 사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량과 당장 쓰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근 러시아가 제안한 불화수소 사용 등 수입 다변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국산화율도 높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산 역시 품질 정보가 없고 시험을 거쳐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 반도체 업계의 노력이 본격화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신임 차관보가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계는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이고 이런 동향이 이어지길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생각해보고 내일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내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경화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고 방한 기간 청와대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잡힐 기미가 없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6월 국회 회기안의 추경안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회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나마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이 있습니까?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해임 사유는 아니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누가 뭐래도 국방은 내가 중심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 위상을 분명히 해야 안보 불신도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결기를 좀 보여주십사는 말.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국회 의사 일정에도 결정적 변수가 됐습니다. 여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두 야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안 표결을 위해 이틀 연속 본회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추경 대신 방탄국회를 택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정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보아도 어디 한 곳에도 정쟁과 정략의 구석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해임 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오기 중에 오기다. 우리 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합니다. 해임 건의안 표결이라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회기 종료 나흘 전까지 이런 양보 없는 대치 속에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결소위에서 6조 7천억짜리 추경 심사가 이어지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촉박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거짓말 논란을 앞세워 임명에 반대해온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는 16번째입니다.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만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이번 임명이 18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독불 장군의 인사이자 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공정하고 또 바라야 되는 조직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환영하면서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신임 총장의 측근들이 검찰 요직을 장악해선 안 된다는 충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관님부터 윤석열 사단이 좋은 자리 독식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분명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도 검찰총장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측근을 기용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 고발된 현직 의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개특위 복도의 상황, 불법적으로 막아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두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과 점거와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폭행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도 최이배 의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소환 대상에 포함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경찰은 두 의원을 시작으로 고발된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에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8명의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경찰 조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홍은동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이 자택에 남기고 간 유서를 발견했는데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시신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내려옵니다. 시신을 태운 구급차는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 남편이 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정 전 의원의 사망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한 정 전 의원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동선을 확인한 결과 정 전 의원은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옛 자택 인근인 홍은동의 북한산 자락길을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과 최근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지인 증언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직접 찾아온 옛 동료들은 정 전 의원이 사선에 실패한 뒤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두원 의원 우울증을 알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거를 숨기지 않고 치료를 제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최근 정 전 의원의 행적이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삼성의 회계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한 첫 영장인데요.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선 혐의가 삼성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까지 포함됐습니다. 혹시 윗선에서 지시 받으셨나요?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모 전무와 신모 상무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당시 김 전무는 최고 재무 책임자로 심상무는 재경팀장으로 일하며 회사 재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 분식회계와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이용한 상장 과정 등에 관여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선 이미 금융당국이 한 차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규모를 4조 5천억 원 정도로 판단했고 김 대표에 대해서도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삼성 회계 사기 관련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옛 동부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년 전 여비서 성추행 혐의에 이어 또다시 피소되면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여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이번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사건 발생은 여비서 성추행보다 앞선 지난 2016년으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별장에서 가사도우미 A씨를 1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출한 고소장에서 김 전 회장의 음란물을 본 뒤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2년 전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인터폴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쪽에서 데려가요. 우리가 못 데려가잖아요. 총시켜야지.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성폭력 관련 두 고소 사건을 모두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 오후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 강 씨가 준강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는데요. 수시로 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거나 말 잘 듣는 교사의 교실만 에어컨을 틀게 하는 등 부당한 갑질은 교육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운전을 안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데 수시로 부장교사들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교사가 있는 교실만 에어컨을 틀게 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모 고등학교 부장교사는 1년 내내 술을 못하는 교사에게 음주를 강요했고 한 특수학교에선 교장이 기간제 교원에게 폭언을 일삼아 울면서 교장실에서 나오는 일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학교 현장 갑질 사례입니다. 설문 필수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 관리자의 불필요한 사전 구두 결제 요구 갑질이 33%로 제일 많았습니다. 또 조퇴나 병가 등을 사용할 때 눈치를 받는다는 응답률이 30%, 반말이나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갑질을 당했다는 대답도 22%를 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모든 그 권한을 독점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갑질 문화는 나오지 않을까. 부산에서도 고교 교감이 교사들을 일명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놓고 막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자녀 결혼식 때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축하 연주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학교 현장 역시 비교육적인 갑질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내일부터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결혼 여부나 아버지 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또 부당하게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바뀐 채용 절차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을 통해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청탁을 받은 인사 담당자를 제외한 청탁자와 지인 모두 법 위반이 됩니다. 또 자녀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면 주고받은 두 사람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채용 비리나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겠습니다. 또 기업은 응시 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과 가족의 직업, 재산 등을 적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또 이를 면접 과정에서 물어도 안 되고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정보 등은 수집해도 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동맹 연습을 문제 삼으며 비핵화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북미 정상. 53분 동안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The auspices of our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중단도 거듭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어기고 19-2 동맹 연습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판문점 회동 3주가 지났지만 북미 양측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한미훈련에 대한 불만 표출인 동시에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미국은 준비가 됐는데 북한에서 뭔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뉘앙스로 지금 미국이 약간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판에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의제에 대한 어떤 구체화라든가 또 상응 조치에 대한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모습은 보여라. 한미 양측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잇따라 중단하거나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축소된 형태의 동맹 연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훈련은 우리 군이 처음 지휘봉을 잡고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평가도 치를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둘 다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각 1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도 약간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사상 최대 규모인 7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취업 성공까지는 평균 11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구직자는 보통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는 구직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 준비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법적으로는 구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업자 집계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채용 공고가 뜬다면 언제라도 시험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서를 내기 전이라도 사실상 구직자로 봐야 합니다. 올해 5월 기준 통계를 봐도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 가운데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71만 4천 명이나 됐습니다. 1년 전보다 8만 8천 명 늘었고 규모도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이 30%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능 분야 자격증과 일반 기업체 등의 순이었습니다. 첫 취업 성공에 걸리는 기간은 좀 더 길어졌습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한 뒤 첫 직장에 들어가는데 평균 10.8개월이 걸렸는데 4년 전보다 거의 한 달이 늘어났습니다. 첫 직장의 임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받는 비율은 늘고 이보다 적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비율은 줄어 전체적인 임금 수준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돼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임금이 조금씩 상승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라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요즘 커피 마시러 갈 때 개인 텀블러 챙겨가는 분들 많으시죠?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인데 도리어 일부 유명 커피숍 텀블러의 표면에서 인체에 해로운 납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도 챙기고 내 몸도 챙기려면 텀블러 용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집 밖에서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개인 보온 보냉컵 텀블러. 스테인리스 등 금속으로 만든 경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꾸미기 위해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코팅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 코팅에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 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 납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2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나온 겁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과 생활용품점 등의 제품으로 어린이 제품이나 생활용품 납 함유량 기준에 최대 800배가 넘는 많은 양입니다. 음료가 직접 닿는 내부는 아니지만 손이나 입과 접촉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이렇게 페인트로 코팅된 면에 입을 직접 닿아서 마시도록 돼 있어서 납 섭취 우려가 더 큽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씻고 휴대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텀블러를 써왔던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손에 습진이 많아가지고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을 위해 쓰고 있는 게 사실은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텀블러를 쓰는 게 기피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텀블러를 포함한 식품 용기의 경우 내부와 관련한 유해물질 기준이 있을 뿐 외부 기준은 없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페인트나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납 함유량을 90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래 사용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텀블러에 외부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는 사용을 바로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침대처럼 신체에 밀착하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 물질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해 대진 침대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퍼진 라돈 공포 이후 관련법이 강화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이 금지된 품목은 침대와 베개, 마스크처럼 몸에 밀착해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은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만 사용해도 상대적으로 피폭설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이나 향수 등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 숟가락이나 젓가락과 같이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팔찌나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종류에도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른바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이온 제품에 방사성 물질을 쓰더라도 연간 피폭설량이 기준치인 1mS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 제조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방사성 원료 물질을 수출입하고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해당 물질을 써서 가공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수출입하는 사람도 반드시 등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그간의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선 원료 물질이 생활 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안위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라돈 측정 서비스 등을 통해 부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국 25만 대 택시 가운데 1000여 대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인상률 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전시 버스노조와 대전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오늘 대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임금 단체 협약 조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에서 우려됐던 12년 만의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직전에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곧 천막을 광장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혀서 서울시와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류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6일 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긴장이 흐르던 순간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 대표 지시에 따라 돌연 천막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천막을 철거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길 건너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지자들은 서울시의 철거 계획을 무력화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500명은 1시간 동안 항의 집회를 한 뒤 해산했습니다. 또 천막 4동을 보행로 쪽에 다시 설치했다가 당원 등의 안전을 이유로 걷어냈습니다. 이번 행정 대집행에 또 많은 우리 애국 동지들이 다치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진 철거에 대해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이 불법 점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행정 대집행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집행 준비에는 용역 350명 인건비 등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25일 1차 철거 비용까지 합하면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단은 철거 대집행은 행정 대집행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집행을 할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과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조만간 천막 8개 동을 광장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공언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필리핀 보육시설에 맡긴 뒤 수년 동안 내버려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속이고 아이의 이름, 부모의 직업까지 모두 거짓으로 알렸는데 이 부모는 아이를 버린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40대 한의사 A씨가 9살 된 둘째 아들 C군을 데리고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 건 지난 2014년 11월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A씨는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아들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도망간 상황이라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 대로 다시 온다는 말을 남기고 A씨는 홀로 귀국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대가로 3,500만 원을 냈지만 자신의 연락처와 아이의 이름 모두 가짜였습니다. 필리핀 여성은 난 코피노다라고 아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개명하여서 여권을 수표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연락처라든지 그런 거 전혀 맡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국 땅에 4년 동안 버려진 C군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지내는 동안 증세는 더 심해졌고 처음 맡았던 선교사가 귀국하면서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서는 C군이 기억하고 있던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사찰 이름. 알고 보니 A씨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필리핀에 오기 전 1년씩 맡긴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아이를 되찾아가라고 두 시설이 여러 차례 연락해서야 부부는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만 맡겨놓고 이제 안정이 되면 데리고 가겠다.
4년 만에 귀국해 보호시설에 맡겨진 시군의 조현병 증세는 더 심해졌고 한쪽 눈은 실명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시군은 또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며 부모에게 돌아가길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시군의 부모는 아이를 사찰에 보낸 건 불교를 좋아해서고 필리핀에 보낸 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며 아이를 버린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아동 방임과 유기 혐의로 아이의 아버지를 구속하고 어머니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로 만들어진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엔 쓰레기 창고가 등장했습니다. 빈 공장을 싼 값에 빌린 뒤에 그 안에 불법 폐기물만 버리고 도망치는 수법인데요.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 터와 건물에 온갖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금속 보관 창고로 쓴다며 공장을 빌린 뒤 2달 만에 쓰레기 창고로 만든 겁니다. 심지어 폐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높은 철제 담장까지 쌓았습니다. 3월 달에 구리나 비칠 금속 같은 걸 다루는 실내 보관할 수 있는 큰 창고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임대를 얻으러 왔습니다. 제가 5월 28일 날 발견했을 때 지금 보시는 이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1km 남짓 떨어진 다른 공장도 사정은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폐기물이 빈틈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집어넣다 보니 외벽이 부서져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두 공장은 같은 사람이 빌렸는데 조직적으로 폐기물이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을 이제 앞에 내세워가 이제 임차를 내가 이 물건을 투척하고 도주를 해보니까 임차인이 모든 거를 이제 그걸 법적 책임을 지고 안고 가 보니까 위에 점조주기 형태로 돼 있는 게 이게 밝혀지지는 않았었어요.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 창고로 변한 공장은 영천시에만 모두 8곳, 폐기물 양은 5만 4천 톤에 이릅니다. 당장은 지자체가 치운다고 하더라도 도망간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자인 공장 소유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가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대집행부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의성 쓰레기산, 평택항 컨테이너 쓰레기 수출에 이어 쓰레기 창고까지 갖은 수법으로 마구 버려지는 폐기물에 우리 삶의 터전이 멍들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발견됐는데 학대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군산 길고양이 돌봄이 캣맘이 찍은 사진입니다. 전북 군산시 신풍도 일대에서 고양이가 머리에 못이 박힌 채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이 고양이는 길이 50에서 60cm에 몸무게는 3에서 4kg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왼쪽 눈 위 머리에 못으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박혀 있는데요. 동물단체는 이 물체가 타카로 쏜 못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카는 전기 등의 동력을 이용해 못을 발사하는 장비입니다. 동물단체는 이 고양이에게 못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구조하려 하고 있는데 경계심이 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닌데요. 최근 북중 관계가 호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홈페이지입니다. 다음 주 25일 베이징을 출발해 매스게임 관람과 개성, DMZ 등을 방문하는 상품이 이미 매진됐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여유가 있지만 기차표는 한정돼 있다는 안내 문구도 보입니다. 지금 가능한 북한 관광은 다음 달 12일 출발하는 5박 일정으로 비용은 우리 돈 140만 원 정도입니다. 중국 옌지의 다른 여행사는 버스를 타고 낮은 선봉을 다녀오는 이틀 일정의 관광객을 모집 중입니다. 多比往年多这个今年反正政府条件也好完了各方面都挺好的所以说今年就比别的比往年都要好一些一般就是退休那样的比较多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인의 북한 여행이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에서 50%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은 모두 120만 명. 이것도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북한에 대한 신비감과 함께 북중 관계 개선을 증가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관광이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이 외화벌이용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평양을 직접 방문해 북한 경제를 힘껏 돕겠다고 한 만큼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을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남해까지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장마전선을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낮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하겠고 글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장마전선의 움직임은 무척 유동적입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5호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뒤의 움직임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장마전선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상륙한 열대 저압부가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휴전선 부근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겔라성 호우가 쏟아지는 등 날씨의 심술이 무척 심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적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충격을 준 사건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지요. 첫 번째 주제어 영상 보겠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음란물을 본 뒤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어디 지역인가요? 선거가 끝난 상태인데 혹시 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과 관련한 성추문이 세간에 공개됐습니다. 1년이 지난 일이네요. 네네. 이게 횟수로는 3년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 피해자의 자제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2016년부터 발생했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7년에 이 여비서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7년에 그 그룹 회장직을 사임했고요. 그 직후에 2017년 11일부터 지금 우리가 DB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까지는 동부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의 내용이 지금 이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한 이 여성분을 남양주의 별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일본 출장을 다녀와서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 음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벼운 터치로 시작을 해서 성폭행까지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분은 이제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성폭행이 벌어진 이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것이 성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일단 그렇게 떳떳하다면 본인이 귀국을 해서 조사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기 전 회장 재계에서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까? 사실 사업에서는 상당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25살에 창업을 한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그럼 보통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은데 네. 아버지는 김진만 씨라고 공화당 의원이었고 이 국회 부의장까지 지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집안이 세력은 있었겠습니다만 사업으로는 고대 경제학과 4학년 때 창업을 한 거예요. 네. 2,400만 원 자본금을 가지고 직원들과 3명이 창업을 했는데 이때가 1969년입니다. 그런데 바로 70년대 접어들면서 건설붐이 일어나요. 네. 미륜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차렸는데 지금 동부건설의 전신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창업 10년 만에, 그러니까 30대 중반 나이에 네. 재계서열 30위에 올랐습니다. 90년대는 재계서열 20위로 올라가고요. 2000년대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업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확장한 결과 네. 재계서열 10위까지 갔고요. 2007년경에는 정경련 부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서는 매우 반듯하게 이 그룹을 성장시켜 나온 인물로 그동안은 굉장히 우리나라 청년 벤처 1호 아닌가? 네. 이 존경할 만한 사업가다라고 봤었는데 2017년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이른 성공을 한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맞습니다. 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에 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저명한 인사들 또는 뭐 사회 좀 위에서 네. 엘리트라고 불리는 인물들한테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준기 전 회장도 사실은 재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신화를 창출했던 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연예인들의 어떤 그 추행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뭐냐면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꿈이라고 한다면 돈을 다 일정하게 벌었을 때는 그 다음에 굉장히 허무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허무해진 다음에 그 다음 결국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에서 성공한 신화를 이끈 분도 마찬가지고 연예인으로서 정말 깜짝 스타가 돼서 성공한 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업무 영역과 자기의 영역에서 성공한 분들은 성공의 목표가 무엇인지 성공의 목표가 단순히 그 영역에서 스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목표를 이룬 다음에 허무해져서 정말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는 건 이거 제가 볼 때 목표 이후에 그 다음 스스로의 삶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목표 또 진정한 목표 이런 것들을 잘 찾지 못한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유독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묻혀져 있었던 것들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창구나 또 피해자들의 용기를 통해서 알려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들이 글을 올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내용이 이제 참 아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홀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을 혼자 이제 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식당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망했고 이제 빚을 지게 되셨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가사 도우미 일이 나서 자,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면 다시 작은 가게 하나 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들어간 분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김준규 회장의 별장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음란물에 대한 평을 했고요. 또 아주 이게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김준규 회장이 이 여성을 얼마나 폄훼하고 비하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성추행이 성폭행으로까지 발전을 했고 이 어머니라고 이제 지칭된 피해 여성분은 이제 그때마다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마 저항할 수 없게 되니까 녹음과 녹취, 영상 녹화까지를 증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돼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만두고 나온 이후에도 김준규 회장 측에 회유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합의된 관계다. 오히려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공개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피해 여성 가족 쪽에서는요. 이 계좌 공개까지 경찰에 제출을 하면서 우리는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건데 제가 깜짝 놀랄 대목은 그 글을 읽다 보면 관리인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얘기하기를 회장님이 서민적이어서 그렇다. 당신이 참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서민이 이러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상류층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셀럽이라고 부르는 이 삶을 사시는 이 대그룹사의 회장님이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서민적이어서 당신을 건드렸다라고
관리인이 무마를 시도했다고 하니 전 지금 사고방식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떳떳하면 들어와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참담한데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직접 듣는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어머니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이 자식이 너무 이 통안에 글을 올린 것이 어머니 조금만 참고 우리 생활이 나아질 테니까 누군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떠오르는 그런 대목인데 어머니 참고 조금만 더 일하세요라고 자녀가 얘기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한 건지 스스로 아주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분의 마음도 그렇고 이 어머니는 어떤 심경이 있을까도 그렇고 거기에다 대고 서민적인 분이니까 당신이 참아라라고 이야기한 관리인의 말은 무엇이며 우선 이 지금 범죄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는 김준기 회장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 대목이네요. 네, 아직 진위가 밝혀지진 않았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공분을 사게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폴 공조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력 인사, 유명 인사면 좀 행적을 쫓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이미 2017년에 말씀하신 대로 여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수배가 돼가지고 있는데 일단 해외로 출국한 다음에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어디든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낸 건데 검찰에서도 기소를 하면 그 기소 당사자, 그러니까 이른바 피의자를 데려와 가지고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피의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소 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권을 가지고 공소의 대상인 사람을 데려와서 재판장에 세울 수가 없을 때 기소 중지가 돼 있는 건데 기소 중지 상태로 지금 2년 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번 또 한 번 2016년부터 남양주 별장에서 이른바 성폭행 관련된 기소가 추가돼 있기 때문에 인터폴에서는 적색 수배령을 내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공조를 한다면 미국 어딘가에 있다면 사실 데려올 수 있어요. 저는 잡아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위 여부는 가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말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살 만한 갑질이자 무리한 한 개인에 대한 인권 탄압 내지는 인권의 어떤 심해적인 어떤 성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데려와서 법정에 세워서 저는 분명히 그 죄가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 그다음에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 정치에서 성공한 사람,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 뒤에 그런 흑막이 있고 한 개인에 대한 처참한 인권 탄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 보여줘야만 그 성공의 내막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시선이 또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들어와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볼 때 들어올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폴에서 적극적으로 수배해서 사실 수송을 하면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려오면 법정에 세워서 법의 엄정한 판단을 받고 죄과를 치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의 설명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성폭행이랑 성추행 이렇게요? 네, 그러냐고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하고 난 뒤에 가서도미가 다시 고소 들어오지. 인터폴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쪽에서 데려가요. 우리가 못 데려가잖아요. 총 있을게야지. 이게 인터폴에서 알아서 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수사 상황이? 이제 우리 경찰이 지금 뉴욕 쪽에 있다. 그럼 미국을 가서 풀어서 움직일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미국에서는 이 범죄자를 어떻게 또 추적하냐면 사립 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찰도 이제 수배를 해서 쫓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은 찾아냅니다.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바로 일전에 벌어졌던 일인 정태수 한복으로 회장 생각해 보세요. 결국 2,225억의 세금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추징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고는 국고대로 이게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 개인은 그럼 2,000억 원대의 세금을 안 내고 해외에서 사망해서 성공한 삶이냐? 결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남 정한근 씨는 이제 잡혀 들어왔습니다만 아버지에게 할 때마다 통곡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는 김준기 회장이요. 지금 70대 중반입니다. 이 나이에 지금 해외 도피를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이 일군 기업에도 그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고요. 이미 이제 여비서 성추행 때 저런 인물이었나 상당히 좀 많은 국민들이 당혹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래 도피할 생각을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결국은 저는 이 자수하고 자진 귀국해서 조사에 임하는 게 옳을 것 같고 상당히 또 이제 유능한 변호인들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과거처럼 이제 오래 숨어 다닐 수는 없고 정태수 회장의 경우에는
정말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그야말로 신분 세탁까지 했는데 김진구 회장이 이 성추행과 성폭행 때문에 네. 남은 여생을 해외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들어오시라고 네. 자수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20년, 30년 도피 못한다. 이 인터폴에 네. 잡혀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미국 현지 경찰이 전 어느 시점부터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김 전 회장 측의 뭐 입장이나 해명 없습니까? 해명은 이런 거죠. 합의된 성관계다.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이 고소가 들어온 것과 이 보도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고 있지 않으면 측근을 통해서 아 그건 이런 사안입니다라고 전원이 전해지기가 어렵겠죠. 네. 그럼 사실은 지금도 이 언론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미국에도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네. 교민사회의 목격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네. 미국에서 백주대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경찰이 아마 이 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체포하게 될 텐데 자, 미국도 땅은 넓지만 우리와는 가까운 사회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도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네. 결국 들어오게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망 소식인데요. 두 분도 여러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이야기 나누기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유서가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유서가 오늘 오후에 발견이 돼서 유서를 발견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색 끝에 이제 인근 야산에서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지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오늘 오전까지도 방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방송 활동을 했고 상당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도원을 만나봐고 또 그가 운영하는 일식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물론 과거에 정치적 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도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저는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정치에서 한 발 떨어지는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말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제 유서의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권력의 정점까지 갔다가 사실은 또 구속까지 됐다가 네. 무죄로 나왔다가 이 상당히 파란만장한 정치인의 곡절을 겪으면서 수많은 개인적인 심리적인 좌절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2016년에 20대 총선 낙선한 다음에는 이른바 방송인으로서 정치평론가로서 상당히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참담한 소식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에는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의 그 속사정을 헤아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논객으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간의 좀 정치 역정을 짚어보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한다면 미국의 조지 스테파노플러스라는 정치 평론가가 있는데 네. 이 클린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젊은 청년 시절에 선거 참모로 아주 대단히 활약한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성추문 때문에 공공해지자 이 자서전까지 내면서 결국은 이제 행정부를 빠져나와서 방송인으로 전환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요, MB 정부의 최고 개국공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시장 당선된 후에 정무부시장을 지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개국공신으로 일조를 하면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으나 네. 여기서 사실은 불의와 좀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이 여러 가지 횡포를 이제 부리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예. 자, 그 형을 이제 저격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권력에서 밀려나서 사실은 저축은행 사태 때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네. 나중에는 무죄로 또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서 MB 측근에서 멀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주 강하게 이제 그 친박 정권을 네. 비판을 했고요. 그러다 결국은 새누리당을 이제 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여정으로 보면은 보수 정치인이었고 네. 과거 여당, 지금은 야당 정치인일 수 있으나 이런 어찌 보면은 여당 내의 야당 정치인의 역할을 강력하게 하면서 네.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갖게 됐고요. 방송에서도 사실은 뭐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합리주의적인 시각으로 비판할 걸 비판하고 네. 또 이제 뭐 그야말로 칭찬할 걸 칭찬하는 정치인으로 이 보수 진보 망라에서 중도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정치 평론가로 변신을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예.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아침 저녁 방송국에서 서로 앞뒤 코너여서 오갔는데 네. 2주 전입니다. 그 의원님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그때 모든 게 다 허무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허무감을 최근에 느끼신 것 같다. 네. 그게 우울증의 영향인지 최근에 삶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상당히 좀 정치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여러 가지 고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오늘 사고 현장 찾은 김용태 의원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맞습니다.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비보에 정치권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에 앞서서 정치권의 시선은 오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모였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가운데 2명이 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박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겁니다. 법을 어겼으면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이자 상식입니다.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회복한다면 어찌 감히 먼저 우리를 그들이 부르겠습니까? 네, 백혜련 의원 그리고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죠.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몇 시간 정도 조사 이어졌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 전화 받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이미 이제 한국당의 이른바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관련해서 4명이 출두 소환 명령 통지서가 있었는데 안 왔죠. 안 왔는데 보란 듯이 이제 정의당 윤소아 대표하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제 소환에 응했고 아주 이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야 국회의원 막내에서 지금 사실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지금 소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소환에 불응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지금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여당 쪽이나 아니면 여당에 연대하고 있는 정당 쪽에서는 정당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정말 동물국회로서 심한 몸싸움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들을 가지고 결국은 국회가 파행이 됐고 파행이 된 국회가 결국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정상화돼서 지금 이제 추경을 한 해 만에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데 정상화된 국회 여야 합의문에는 뭐가 돼 있냐면 패스트트랙으로 일한 선거법 개정, 선거법 통과는 합의를 위해서 한다, 합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싸움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치고받고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 연출이 됐지만 그것은 하나의 지나간 과정이었고 결국은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통과하는 걸로 지금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사법적으로 불러서 소환하고 경찰에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 내고 검찰에 재판에 붙이고 해서 이 문제를 가려야 될 사안인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인가?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해결의 어떤 대상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당은 59명이고 뭐 민주당은 40명이라고 합니다만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이걸 꼭 사법적 잣대로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치권 모두가 좀 현명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 2명이 이미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2 의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소명하실 부분 충분히 뭐 했죠. 있는 그대로 뭐 해야죠. 그것도 화면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전부 다 아주 친절하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네. 경찰이 뭐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네. 폭행 여부 같은 것들 확인을 했다고 해요. 백결란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참고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이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면 몸싸움을 했다든가 입법 과정을 이제 정말 육탄 저지를 했다든가.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최이배 의원실을 점거했던 먼저 이제 소환됐는데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내부는 뉴스에 다 나온 분들이에요. 맡고 있는 게 소파로 입구 가로막고 오죽하면 최이배 의원이 이 창문을 열고 날 좀 꺼내달라 호소하는 장면 그런 게 다 나왔는데 그럼 국민들은 뭘 본 거냐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불법이 저질러지는 걸 본 거예요.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동물국회가 벌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자고 2012년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국회법인데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이제 식물국회가 돼서 이거 너무 좀 강한 법 아니냐. 오히려 당시에 이 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이 법을 없애자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 김근식 이 교수님 말씀에 조금 반론이 있는 게 뭐냐면 법을 만든 자들이 법을 어기고 우린 정치적 합의를 했으니까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 그럼 국민들은 왜 경찰에 갑니까? 국민들은 왜 법정에 있습니까? 국민들은 왜 재판을 받습니까?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죠. 아까 김준규 회장도 합의하면 그럼 안 불러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의 엄정함을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고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화의 새벽이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지금 저 취지는 뭐냐면 경찰과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야당인 우리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당 의원들은 경찰 가지 말아야죠. 내일은 표창원 의원이 소환돼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명 다 조사 받아야죠. 그럼 한국당 의원 59명 다 조사 받아야죠. 그 중에서 죄가 경한 경우에는 이 정도는 법 처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도한 이런 분들은 좀 엄격하게 법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이 세게 나오면 의원직 상실해야죠. 지금 의원직 상실하는 의원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뇌물로도 지금 상실했고요. 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도 상실했고요. 그럼 법 적용을 국회의원들은 안 받으면 국민들은 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임명제가 됐습니다만 권력의 하수인이 검찰이 될 것 같으면 패스트 트랙을 왜 쌓은 겁니까? 공수처 신설 반대한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 만들자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해야죠. 정치검찰을 바꾸자고 개혁안을 내야죠.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본인들에게 칼날이 겨눠질 때는 이것은 권력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민주화된 세상에서 좀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나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명분이 생겼습니다만 두 의원도 한국당을 향해서 오늘 보낸 메시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백기련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넌지시 사실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윤소아 의원도 이미 다 화면을 닫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만약에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한다고 한다면 내용들 다 체증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자료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이든 또 우리 민주당 의원이든 간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조사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을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모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정당 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국회 안에 있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행위와 정당 내 행위는 사실은 실제법 법인을 벗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선거법과 이른바 공수처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른바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을 때 제1야당이 한국당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른바 몸싸움이 벌어진 과정에서 충돌일 때 이 충돌에 이른바 제1야당이 59명이 돼 있고 제1당이 40명이 지금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향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고 국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내년 1년 동안 지금 총선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
조사를 받고 경중에 따라서 기소가 되고 기소가 돼서 그 기소 여부에 따라서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저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 때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심지어는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300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는 최평론가님 말대로 사법부 앞에서 또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맞지만 네. 정치적으로 현명한 해결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한국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와서 당당하면 조사에 임하고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자기가 할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당당한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조사에 임하지 않고 이걸 마치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좀 믿어지지 않죠. 예. 같이 나와서 조사를 받고 당연히 조사를 받은 다음에 여야가 이걸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또 한 번의 합의를 좀 할 수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미 여당 쪽에서는 네. 추가로 출석하겠다, 응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통보한 의원들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표창원 의원이 당장 내일 지금 들어간다고 하고요. 윤준호 의원도 내일, 송기현 의원 23일 이렇게 지금 줄줄이 갑니다. 그래서 네. 저도 아까 정치적 타협도 필요하죠. 고소고발을 서로 풀게 되면 적지 않은 의원이 여기서 빠지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폭력 행위가 명백하게 영상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네. 아마 그래도 최소한 조사는 하고 기소 여부를 따져봐야 될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럼 이 숫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저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뭐냐면 조사는 받아라. 네. 빠질 때 빠지더라도 조사에는 임하고 빠져야지. 지금 또 스크럼 짜고 있는 모습이 패스트 트랙을 물리력으로 저지할 때와 똑같은 게 네. 우리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지금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치 민주투사인데 우리가 탄압받는 것 같은 모습은 네.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두 분의 시각과 또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앞서 잠시 나왔습니다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겁니다. 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에 대해서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네. 앞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폭력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집기가 파손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모든 국민들이 쳐다봤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 차원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사에 오라고 소환을 요구를 했으면 당당히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걸 마치 야당 탄압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할 수 있습니까? 탄압의 구조적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당당히 임하는 것이 저는 정당한 모습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났던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에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합의의 내용은 일단 패스트트랙의 논란이었던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합의 처리를 명분으로 한다고 네.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합의 처리의 과정에서 여당이 고소고발한 거, 야당이 고소고발한 거, 상호 고소고발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정치적 타결을 하더라도 일단 이제 여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면 한국당도 응하는 제스처는 좀 취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정치적 타결을 전제로 네. 해서 한국당 의원도 정말 스스로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최평론의 말씀대로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고소고발 취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그렇죠. 봤을 때 이게 법을 위반한 거라면 조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좀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정치적 타결이라는 것은 그렇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당은 여당들이 야당은 야당들이 그때 흥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네. 정치적으로 타결하자고 한다면 경찰도 사실 나서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한국당에서 스스로 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당은 여당들이 이걸 야당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모습이나 야당을 협박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타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좀 말끔하게 해결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전국이 꼬여있을 대로 꼬여있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론 여야가 기싸움이 심하긴 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이끌고자 하는 국정개혁과 정부가 이끌고자 하는 어떤 국회 입법 상황을 생각하면 여야가 좀 현명한 좀 지혜를 좀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총선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당 안에서는 최근 당 지도부가 내놓는 메시지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 또 불안감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태 의원이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우리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느냐 네. 이런 분위기니까 예. 우리 당내 분위기 다 잡아야죠. 지금은 예. 냉정하게 우리의 처지를 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면 예. 내년 선거 정말 어렵겠구나. 예. 그 어려운 근원이 뭐냐? 예. 우리 얘기 말고 밖에 나가서 국민들 말씀 들어보자. 네. 근데 국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다 바꿔보라고 그런다. 예.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내부 정비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내부 정비를 한다면 지금 네. 어느 정도 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공천물갈이가 심각한 거죠. 현역 의원들에 대한 네. 지역 유권자들의 호불호를 냉혹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좀 더 참신한 인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야당이 사실은 지금 역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집권에서 뺏겨서 야당이 네. 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김용태 의원의 얘기는 정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는 건 뭐냐면 주로 만나는 분들이 지지자들, 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이 팬덤이 형성돼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 문재인 정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신들이 이제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 네.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데 거기에 지금 고무도취돼 있어요. 근데 매주 발표되고 있는 최소한 2개의 Y10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네. 알려주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에 의하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블 스코어의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지금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일본과 격돌이 벌어지고 또는 뭐 이제 인사 관련해서 네.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표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저절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처럼 양당 구도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 각을 세운다고 지금 이제 장외 집회들을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중도 합리적인 성향의 부동층의 표를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문재인 정부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 잘할 수 있는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요. 다양한 정책 컨텐츠들도 내야 네. 되고요. 외교, 안보, 지금 경제가 문제라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소주성 하지 말고 소득주도 성장하지 말고 네. 다른 거 합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일전에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송호근 교수 같은 분이 네. 고용주도 성장이라고 해라.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힌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지 않고 뭐만 나오냐면 성토만 나와요. 문제가 있다. 뭐 해임 건의안 제출하고 그건 안 됩니다. 국회 못 연다. 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집권 여당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를 네. 하고 있는지, 어떤 컨텐츠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별반 없다. 네. 그러다가 물리적인 몸싸움이 벌어져서 우리는 경찰 못 가네. 지금 이런 이제 저항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할 때는 민주화 투사들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고문받았어요. 네.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아주 불리하게 받았고 다 옥고를 치렀어요. 네. 그렇게 싸웠어요. 그 말을 했던 고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가택연금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할 일 다 하고 다니면서 탄압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비전과 대안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네. 좀 방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뭐 실망이 없지 않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결국 재가를 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수순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전국의 흐름에 어떤 커다란 변수가 될까요? 우선 야당 측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일단 강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단 장관급으로서 청문보고 채택 없이 16번째 이제 인사 강행인데요. 네. 야당은 반발을 심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야당 반발은 뭐와 연계되냐면 19일 날 지금 추경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못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윤석열 총장 임사 강행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정경국 국방장관 해임 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제 국회에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복잡한 난제를 하나 만들어낸 것 같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이제 인사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어떤 적임자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일단 검찰총장으로서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법
권력, 사법 개혁을 또는 사법의 어떤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네. 적임자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 그다음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내부의 기득권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 내부의 검찰의 기득권, 여기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그다음에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권력이나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지나친 과도한 비대한 어떤 권한, 근데 검찰의 힘 빼기 이것들이 네.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들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 부분은 아직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압에 꼿꼿이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맞지만 네. 검찰 내부의 기득권과 검찰 내부의 힘 빼기라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에는 과연 맞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경도 장관 해임안 놓고 줄다리기 네. 하고 있는 여야의 이 대치 정국, 이거 풀 수 있는 해법은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해법 없습니다. 네. 없다고 보고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의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처리하자. 네. 이건 지금 이미 추경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예. 이번 주에 과연 금요일에 본회의를 연다 한들 추경 예산이 처리되겠는가. 자, 그래서 18일에 정경두 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같이 처리하자는 게 야당들의 네. 이제 주장이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 문제는 18일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네.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이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지금 원래는 이제 일본 문제만 다루기로 했다가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본 문제만 다루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죠.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추경 처리를 위해서 좀 힘써달라. 네. 시간이 너무 지났다. 이런 얘기 할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에게 그동안 건의했어야 할 문제들을 네. 얘기할 겁니다. 아마 직격탄을 이야기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본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또는 외교와 안보가 무능하니 장관들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네. 할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추경 처리와 함께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네. 통 큰 결단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 권한은 원내대표들에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이제 각 당의 지도부가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는 거니까 황교안 대표 말씀이 맞죠. 네. 뭐냐면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네.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네. 그 힘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18일 날 먼저 해임 건의안 상정을 하고 19일 날 본회의 하자는 게 지금 네.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여당을 받지 못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 조금 통 큰 양보를 할 필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반수 득표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해임 건의안 상정하는 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이건 정당한 절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삼척항 은폐 출석 의혹도 있고 이번에 이제 서해 이함대 사령부의 은폐 조작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국정조사는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정조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낸다고 한다면 상정하는 건 받아주고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법상 보장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주면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여당으로서 현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두원 전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 스튜디오에서 함께 전해드렸는데 혹여나 이 이야기가 좀 우울하신 분들 더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닐까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한 상담 전화번호를 아래 띄워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음 달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파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협력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첫 군사협정이라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북한에 잇따른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협정 효력은 1년 단위인데 만료 90일 전 양측의 파기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음 달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연장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뭐 좀 자동 연장되는 지켜보시죠. 시기가 언제죠? 8월 중순쯤에 저희가 8월 결정한 걸로 중순이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갈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한미일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파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미국 측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격화될 경우 일본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군사협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한미일 공조가 동북아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미국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0년 전 미국 무대에 진출했지만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키움 투수 김선기 선수가 데뷔 첫 선발 등판에서 감격의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김선기는 삼성전에 선발 투수로 출전해 5회까지 안타 2개만 맞고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키움 타선이 삼성 선발 맥과이어를 상대로 6점을 뽑아내면서 김선기는 데뷔 첫 승리에 감격을 맛봤습니다. 선발 배재성이 6회 원아웃까지 2실점으로 호투한 KT는 두산을 7대2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 잠실에서 치른 9경기를 모두 졌던 KT는 잠실구장 연패 사슬도 끊었습니다. NC는 한화를 3대2, SK는 LG를 10대4로 각각 이겼고 기아와 롯데의 광주 경기는 2회 초 도중 내린 비로 노게임이 선언됐습니다. 후배 선수를 때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이승훈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해외 대회 참가 기간에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난해 특정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승훈이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기각이나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 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곳을 360도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KT5G 리얼 360. 360도 넥밴드 카메라로 즐기는 리얼 360. KT5G. 오늘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소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 더 덥게 느껴졌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낮 동안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북부 지방은 계속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1대 30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오늘 우리 여자 수구 대표팀이 거둔 성적입니다.
30번 가까이 골을 내주고도 끝내 한 골 넣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수들의 자랑스러운 성적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